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첫 문장, 카프카의 변신을 3부작 오디오 드라마로 들려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되어버린 가장, 그레고르 잠자, 그 기막힌 사연의 시작,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제1.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자가 불안한 꿈에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자신이 흉측한 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고개를 약간 들자 빳빳한 활 모양의 각질로 나누어진 갈색의 볼록한 배가 보였다. 이불은 금방이라도 미끄러져 떨어질 듯 배의 가장 높은 곳에 간신히 걸쳐 있었다. 그의 몸통 크기에 비해 형편없이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가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비록 조금 작기는 해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의 방은 낯익은 4개의 벽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가 얼마 전 잡지에서 오려내어 예쁜 금박 액자에 넣어둔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샘플용 옷감들이 펼쳐져 있었다. 잠자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림 속의 여자는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팔뚝 전체가 두툼한 모피 토시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으로 향했다. 빗방울이 창틀의 함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우중충한 날씨는 그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조금만 더 자고 이 모든 헛소리 같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게 어떨까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몸을 그 자세로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힘껏 오른쪽으로 몸을 던져보아도 그는 다시 등 쪽으로 굴러떨어질 뿐이었다. 그는 100번도 넘게 시도해보았고 꿈틀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으며 옆구리에서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둔하고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멈추었다. 오, 신이시여. 그는 생각했다. 이 얼마나 고된 직업을 내가 선택했던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이라니. 영업의 스트레스는 본사 업무보다 훨씬 심하고 게다가 기차 연결편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형편없는 식사, 결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일시적이고 끊임없이 바뀌는 인간관계 등 여행의 고충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나 떨어져 버려라. 그는 배 위쪽에서 약간의 가려움을 느꼈다. 그는 머리를 더 쉽게 들 수 있도록 등을 침대 기둥 쪽으로 천천히 밀고 가서 가려운 곳을 찾았는데 그곳은 작은 흰 점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다리 하나로 그곳을 만져보려 했지만 닿자마자 온몸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져 얼른 다리를 움츠렸다. 그는 다시 원래 자세로 미끄러져 돌아왔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그는 생각했다.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든단 말이야. 사람은 잠을 자야 해. 다른 영업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살고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오전에 주문받은 걸 정리하러 여관으로 돌아오면 그 신사 양반들은 이제 막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거든.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그랬다간 당장 쫓겨날 거야. 하지만 누가 알겠어? 그게 차라리 나에게 더 좋을지. 부모님만 아니라면 진작 그만뒀을 거야. 사장에게 가서 내 심정을 낱낱이 털어놓았겠지. 그러면 그는 책상에서 굴러떨어졌을걸. 책상 위에 앉아서 높은 곳에서 직원에게 말을 내려 하는 건 정말 기이한 방식이야. 게다가 사장은 귀가 잘 안 들려서 직원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하거든. 어쨌든 아직 희망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부모님이 사장에게 진 빚을 다 갚으려면 5년은 더 걸리겠지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만둘 거야. 그때야말로 결단을 내릴 때지.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일어나야 해. 기차가 5시에 떠나니까. 그는 서랍장 위에서 제깍거리는 자명종 시계를 보았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6시 30분이었고 시계바늘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30분이 지나 벌써 45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알람이 안 울렸던 걸까?
침대에서도 시계가 정확히 4시에 맞춰져 있는 게 보였다. 분명히 울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구를 뒤흔들 정도의 그 소음 속에서도 계속 자는 게 가능했단 말인가? 물론 조용히 잔 건 아니었지만 아마도 그만큼 깊이 잤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이제 어쩐다. 다음 기차는 7시에 있다. 그 기차를 타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했다. 샘플 가방은 아직 챙기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그리 상쾌하거나 활기차지도 않았다. 설령 기차를 잡는다 해도 사장의 호통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환 아이가 5시 기차를 기다리다가 그가 없다는 사실을 진작 보고했을 테니까. 그 녀석은 줏대도 지능도 없는 사장의 앞잡이였다. 그렇다면 병가라도 낼까? 하지만 그건 너무 곤란하고 의심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장은 분명 의료보험 조합 의사를 대동하고 와서 게으른 아들을 둔 부모님을 질책할 것이고 모든 변명을 꾀병이라고 일축하는 의사의 소견으로 묵살해버릴 것이다. 그 의사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단지 일하기 싫어하는 건강한 사람일 뿐이니까. 그리고 사실 이 경우에 의사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긴 잠 끝에 오는 과도한 졸음을 제외하면 그레고르는 사실 꽤 괜찮았고 심지어 식욕도 왕성했으니까. 그가 침대에서 일어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맹렬한 속도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자명종은 정확히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레고르 목소리가 불렀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자신이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분명 틀림없는 그의 예전 목소리였지만 그 밑바닥에서 억누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찍찍거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기 때문이다. 그 소리는 처음 순간에는 말이 명확하게 들리게 했지만 여운 속에서 소리를 일그러뜨려 제대로 들은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레고르는 자세히 대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간단히 말하는데 그쳤다. 네네, 고마워요. 어머니, 지금 바로 일어날게요. 나무 문 덕분에 그레고르의 목소리 변화는 밖에서 잘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이 설명에 안심하고 발을 끌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로 인해 다른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뜻밖에도 아직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벌써 아버지가 한쪽 문을 주먹으로 약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반대편 문에서는 여동생이 가볍게 노크를 하며 속삭였다. 그레고르 오빠,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레고르는 양쪽을 향해 대답했다. 금방 나갈게. 그는 목소리에서 이상한 점을 없애기 위해 단어 사이사이에 긴 휴지기를 두며 최대한 정성껏 발음하려 노력했다. 아버지는 다시 아침 식사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동생은 속삭였다. 그레고르 오빠, 문 좀 열어봐, 제발.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으며 여행을 다니면서 집에서도 밤에는 모든 문을 잠그는 습관을 들인 자신의 조심성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는 우선 조용히 아무 방해 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은 뒤에 그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싶었다. 침대에 곰곰이 생각만 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에도 침대에서 어색한 자세로 자다 보면 가벼운 통증을 느끼곤 했는데 막상 일어나면 그것이 순전히 상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곤 했다는 기억했다. 그는 오늘의 이 환상들이 어떻게 서서히 사라질지 몹시 궁금했다. 변화는 영업사원들의 직업병인 감기 몸살의 전조 증상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이불을 걷어내는 것은 아주 쉬웠. 몸을 조금만 부풀리면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특히 그의 몸이 너무나 비대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몸을 일으키려면 팔과 손이 필요했. 하지만 그 대신 그에게는 제멋대로 움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들만 있을 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구부리려 하면 그것은 쭉 펴져 버렸고 마침내 그 다리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싶으면 다른 다리들이 마치 자유를 얻은 듯 극도로 고통스럽게 제멋대로 움직였다. 침대에서 멍하니 있지 말자. 그레고르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하반신으로 침대를 빠져나가려 했지만 아직 보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그 하반신은 너무나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행이 너무 느렸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마침내 온 힘을 다해 몸을 앞으로 내던졌을 때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기둥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그때 느낀 격렬한 통증은 하반신이 현재로서는 아마도 가장 민감한 부위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을 먼저 침대 밖으로 빼내기로 하고 머리를 침대 모서리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렸다. 이 동작은 쉽게 이루어졌고 넓고 무거운 몸뚱이도 마침내 머리의 회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막상 머리를 침대 밖 허공으로 내밀자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불안해졌다. 만약 이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머리를 다치지 않는 건 기적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 정신을 잃는 것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했다. 그는 차라리 침대에 그대로 있는 편을 택했다. 하지만 같은 노력을 반복한 끝에 다시 한숨을 쉬며 누워 전보다 더 심하게 서로 엉켜 싸우는 작은 다리들을 보며 이 제멋대로인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다시금 침대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침대에서 빠져나갈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잊지 않고 상기했다.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차분한, 아니 아주 냉정한 숙고가 훨씬 낫다는 것을. 그런 순간에 그는 창문 쪽을 최대한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좁은 거리의 건너편마저 가려버린 아침 안개는 그에게 어떤 확신이나 명랑함도 주지 못했다. 벌써 7시야. 자명종이 다시 울리자 그는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안개가 저렇게 끼어 있다니. 그는 잠시 동안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상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듯 약한 숨을 쉬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해. 게다가 그때쯤이면 사무실에서 누가 내 안부를 물으러 올 거야. 사무실은 7시 전에 문을 여니까. 그는 몸 전체를 규칙적인 반동으로 흔들어 침대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과정에서 꼿꼿하게 쳐들 머리는 아마 다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해 보이니 카펫 위에 떨어져도 별일 없을 것 같았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떨어질 때 날 큰 소리였다. 그 소리는 문 너머의 모든 사람에게 놀라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걱정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시도해야만 했다. 그레고르가 몸을 침대 밖으로 절반쯤 내밀었을 때 새로운 방법은 힘이 들기보다는 놀이에 가까웠다. 그저 반동을 주며 흔들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문득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이 모든 게 얼마나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장한 두 사람, 그는 아버지와 하녀를 떠올렸다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볼록한 등 밑으로 팔을 넣어 그를 침대에서 들어 올린 다음 몸을 굽혀 짐을 내려놓듯 바닥에 뒤집어 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그의 작은 다리들이 재구실을 하게 되리라. 하지만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각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좀 더 강하게 몸을 흔들어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5분 뒤면
7시 15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사무실에서 온 사람이야.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의 작은 다리들이 더욱 빠르게 춤을 추는 동안 그의 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잠시 동안 정막이 흘렀다.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 그레고르는 엉뚱한 희망에 매달리며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하녀가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 마디만 듣고도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었다. 왜? 그레고르만이 사소한 대만에도. 즉시 최고의 의심을 받는 그런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운명인 걸까? 직원들은 모두 한통속으로 악당들이란 말인가? 아침에 고작 2시간 일을 못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으로 미쳐버려 침대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충실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견습생을 보내 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단 말인가?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였다면 지배인이 직접 와서 이 의심스러운 사건의 조사는 지배인의 지성에만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온 가족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흥분한 나머지 특별한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충동적으로 그는 온 힘을 다해 침대 밖으로 몸을 날렸다.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지만 진짜 요란한 충돌음은 아니었다. 카펫이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했고 등도 생각보다 탄력이 있어 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들지 않아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짜증과 고통 속에서 고개를 돌려 카펫에 머리를 문질렀다. 방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왼쪽 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지배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려 했다. 솔직히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치 그 질문에 거칠게 대답이라도 하듯 지배인은 광택, 나는 부츠를 삐걱거리며 옆방에서 몇 걸음을 단호하게 걸었다. 오른쪽 방에서는 여동생이 속삭이며 그레고르에게 알렸다. 그레고르 오빠, 지배인이 왔어. 알아.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지만 여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 왼쪽 방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셔서 왜 아침 기차로 떠나지 않았는지 묻고 계신다. 우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게다가 지배인님은 너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라. 방이 엉망인 것쯤은 너그럽게 봐주실 거다. 그 사이 지배인이 친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자씨, 얘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아버지가 문가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몸이 안 좋아요. 정말입니다. 지배인님, 안 그랬으면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칠 리가 있나요? 그 아이 머릿속에는 일밖에 없거든요. 저녁에 밖에도 안 나가니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에요. 지금 도시에 머문 지 8일째인데 매일 저녁 집에만 있었어요. 우리랑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연구하는 게 다예요. 실톱으로 액자 같은 걸 만드는 게 그나마 소일거리죠. 예를 들어 2, 3일 저녁 걸려서 작은 액자를 하나 깎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방 안에 걸려 있으니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기쁩니다, 지배인님. 우리끼리였으면 그레고르가 문을 열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앤 고집이 너무 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엔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 몸이 안 좋은 게 틀림없어요. 지금 바로 나갑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면서도 대화 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하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군요. 지배인이 말했다. 심각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같은 사업가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를 위해서라면 웬만한 병쯤은 참고 넘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지배인님이 들어가셔도 되겠니? 아버지가 참을성 없이 물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아니요.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방에는 고통스러운 정적이 흘렀고 오른쪽 방에서는
여동생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여동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걸까? 아마 방금 침대에서 일어나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는 거지? 그가 일어나지 않아서, 지배인을 들여보내지 않아서, 그가 직장을 잃을까봐, 그리고 사장이 예전의 빚 문제로 다시 부모님을 들볶을까봐. 지금으로선 불필요한 걱정들이었다. 그레고르는 아직 여기에 있고 가족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지금은 비록 카펫 위에 누워있는 신세지만 그의 상태를 안다면 그 누구도 지배인을 들이라고 진지하게 요구하진 않을 것이다. 이 작은 무례함 때문에 당장 해고되지는 않을 테고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대면 그만이었다. 그레고르가 보기에는 지금 울음과 설득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보다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그들의 행동도 이해가 갔다. 잠자씨, 지배인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방 안에 틀어박혀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부모님께 심각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 말은 우연히 나왔습니다만 당신의 업무 테마는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부모님과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게 즉각적이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말 놀랍군요. 놀라워요. 저는 당신을 차분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기이한 기분파처럼 행동하다니요. 사장님께서 오늘 아침 당신이 결근한 이유에 대해 암시를 주셨습니다. 최근 당신에게 맡겨진 현금 수금과 관련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명예를 걸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보니 당신을 위해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군요. 당신의 지위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단둘이 있을 때 말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니 부모님도 아셔야겠습니다. 최근 당신의 실적은 매우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지금이 특별히 장사가 잘 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잠자씨 장사가 아예 안 되는 시기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문을 열겠습니다. 가벼운 현기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침대에 누워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막 침대에서 나오려던 참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생각만큼 몸이 잘 따르지 않아서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 몸이란 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도 있군요. 어제 저녁만 해도 아주 멀쩡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사실 어제 저녁에 약간 조짐이 있긴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텐데 왜 사무실에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늘 집에 쉬지 않고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배인님, 부모님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저에게 하시는 비판은 정말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제가 최근에 보낸 주문서를 아직 안 읽어보셨나 봅니다. 게다가 저는 8시 기차로 출발할 겁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힘이 나네요. 지배인님, 지체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제가 곧바로 사무실로 출근하겠습니다.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안부도 전해주세요. 그레고르는 이 모든 말을 쏟아내는 동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침대에서 연습한 덕분인지 쉽게 서랍장 근처로 다가가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다. 사실 그는 문을 열고 싶었다. 지배인에게 모습을 보이고 대화하고 싶었다. 그들이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몹시 궁금했다. 만약 그들이 기겁한다면 그레고르는 더 이상 책임질 게 없으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침착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역시 흥분할 이유가 없고 서두르면 8시경에는 역에 도착할 수 있을 터였다. 처음에는 매끄러운 서랍장 위에서 몇 번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마지막 반동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하반신이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통증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있는 의자 등받이로 몸을 던져 얇은 다리들로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다. 그러자 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배인의 말을 듣기 위해 조용히 있었다. 상책임질 게 없으니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었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물었다. 우리를 놀리는 건가요? 맙소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얘가 많이 아픈가 봐요. 우리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레테, 그레테. 어머니가 소리쳤다. 엄마, 여동생이 반대편에서 불렀다. 그들은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었다. 당장 의사에게 가라. 그레고르가 아프다. 빨리 의사를 불러. 방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거 들었니? 그건 짐승의 목소리였어요. 지배인이 어머니의 외침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부엌 쪽 홀을 향해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당장 열쇠공을 불러와. 두 여자는 스커트 자락을 휘날리며 홀을 달려나갔다. 여동생은 언제 옷을 다 입은 걸까? 그리고 현관문을 획 열어젖혔다. 문 닫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불행이 닥친 집들이 의뢰 그렇듯 문을 열어둔 채로 나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훨씬 차분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마도 귀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사를 부르고 열쇠공을 부르는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다시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의사와 열쇠공 두 사람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모두에게서 놀라운 결과를 기대했다. 다가올 중요한 대화에 대비해 목소리를 최대한 명확하게 내기 위해 그는 기침을 조금 했다. 물론 그 소리마저 인간의 기침 소리와 다르게 들릴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했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아마 부모님이 지배인과 식탁에 앉아 속삭이고 있거나 모두 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을 것이다. 그레고르는 의자의 도움을 받아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고 갔다. 거기서 의자를 놓고 문에 몸을 던져 꼿꼿이 세웠다. 작은 다리 끝에 끈적한 물질이 있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으로 열쇠를 돌리려 시도했다. 불행히도 그에게는 제대로 된 이빨이 없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쇠를 잡지 하지만 다행히도 턱 힘이 대단히 강했다. 턱을 이용해 열쇠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입에서 갈색 액체가 흘러나와 열쇠를 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열쇠를 돌리는 데 열중했다. 잠깐 들어보세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그를 응원해 줬어야 했다. 힘내라, 그레고르.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야 했다. 계속해 자물쇠를 열어. 모두가 숨죽여 자신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하며 그는 전 먹던 힘을 다해 미친 듯이 열쇠를 깨물었다. 열쇠가 돌아갈 때마다 그는 열쇠 구멍 주위로 춤을 추듯 돌았다. 이제는 입으로만 매달려 열쇠를 잡고 있거나 몸무게를 실어 열쇠를 아래로 눌렀다. 마침내 자물쇠가 찰칵하고 열리는 소리가 그레고르를 번쩍 깨웠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열쇠공은 필요 없겠군. 그리고 문손잡이에 머리를 대고 문을 완전히 열었다. 문이 이런 식으로 열려야 했기 때문에 문이 꽤 넓게 열렸는데도 그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문턱에서 등부터 떨어지는 꼴을 보이지 않으려면 문 가장자리를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야 했다. 그가 이 어려운 동작에 집중하느라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때 지배인이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오!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문과 가장 가까이 있던 지배인이 손으로 입을 막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리듯 뒷걸음질 치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헝클어진 머리칼을 곤두선 차에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그레고르 쪽으로 두 걸음 다가오다가 치마폭 속에 얼굴을 파묻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적대적인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그레고르를 방으로 다시 밀어넣으려는 듯 하더니 불안한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가슴이 흔들릴 정도로 울기 시작했다. 그레고르는 방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 안쪽에서 고정된 문짝에 몸을 기대어 몸의 절반과 옆으로 기울어진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어느새 날이 꽤 밝아 있었다. 거리 건너편에는 병원인 듯한 검은 회색 건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창문들이 정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큰 물방울이 되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 그릇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러 신문을 읽으며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곤 했기 때문이었다. 맞은편 벽에는 그레고르가 군 복무 시절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중위 제복을 입은 그는 칼에 손을 얹고 근심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위엄과 제복에 대한 존경을 요구하는 듯했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고 아파트 현관문도 열려 있어 층계참과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시작 부분이 보였다. 자신이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그레고르가 말했다. 당장 옷을 입고 샘플을 챙겨서 떠나겠습니다. 제가 가는 걸 허락해 주실 거죠? 보시다시피 지배인님, 저는 고집쟁이가 아닙니다.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행은 고달프지만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지배인님? 사무실에요. 정말입니까? 가서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잠시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야말로 과거의 성과를 기억하고 장애물이 사라진 뒤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사장님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론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됩니다. 공영에 처해 있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무실에서 제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영업사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압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돈을 많이 벌고 호의호식한다고 생각하죠. 굳이 그 편견을 바로잡을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지배인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용주로서 직원의 실수에 대해 불리한 판단을 내리기 쉬운 사장님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사무실 밖에 있는 영업사원은 가십과 우연 근거 없는 불만에 희생양되기 십상이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행을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야 그 나쁜 결과들을 몸으로 겪게 되는데 원인을 알 길도 없지요. 지배인님, 제가 조금이라도 옳다는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그레고르가 첫마디를 떼자마자 지배인은 이미 등을 돌렸고 입을 삐죽거리며 어깨너머로 그레고르를 흘끔거릴 뿐이었다. 그레고르가 연설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문 쪽으로 슬금슬금 물러났는데 마치 방을 나가는 것을 금지당한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침내 그가 거실에서 발을 빼내 현관으로 나갔을 때 그의 급한 동작만 보면 발바닥에 불이라도 댄 줄 알았을 것이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마치 그곳에 초자연적인 구원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단을 향해 오른손을 쭉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이 이런 기분으로 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레고르가 평생 이 회사에 다닐 것이라고 믿었고 당장 닥친 문제들에 정신이 팔려 앞날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레고르에게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설득해서 마침내 내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여동생이 여기 있었다면 그녀는 똑똑했다. 그레고르가 조용히 누워 있을 때 이미 울어주지 않았던가. 여자를 좋아하는 지배인이라면 분명 그녀의 말은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지배인의 공포를 가라앉혀 주었을 텐데. 하지만 여동생은 없었다. 그레고르가 직접 해결해야 했다. 자신이 현재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말이 이해받을 수 있는지. 아마도 이해받지 못했겠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문에 기대어 있던 몸을 떼어 문을 통과해
지배인에게 다가가려 했다. 지배인은 계단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지지할 것을 찾으려다 짧은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작은 다리들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육체적인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들은 단단한 바닥을 딛고 있었고 기쁘게도 그의 뜻대로 완벽하게 움직였으며 그가 원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려 했다. 그는 이제 모든 고통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 바로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몸을 흔들고 있을 때 넋이 나간 듯 보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팔을 쫙 벌리고 손가락을 펴며 벌떡 일어났다. 도와줘요, 맙소사. 도와줘요. 그녀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가 그 행동과 모순되게 뒤로 허둥지둥 물러났다. 뒤에 식기들이 놓인 탁자가 있다는 것도 잊은 차에 탁자에 부딪히자 털썩 주저앉았고 커다란 커피 주전자가 넘어져 카펫 위로 커피가 콸콸 쏟아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엄마, 엄마. 그레고르는 조용히 말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순간 지배인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흐르는 커피를 보자 그레고르는 참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턱을 몇 번 딱딱거렸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탁자에서 도망쳐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부모님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턱을 난간에 걸친 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레고르는 그를 잡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지배인은 뭔가 낌새를 챘는지 계단을 몇 개씩 뛰어넘어 사라져 버렸다. 그가 지르며 사라진 의악 소리가 계단 전체에 메아리쳤다. 불행하게도 지배인의 도망은 아버지마저 완전히 이성을 잃게 만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지배인을 쫓아가거나 적어도 그레고르가 쫓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지배인이 모자와 외투와 함께 의자에 두고 간 지팡이를 오른손에 집어들었다. 왼손으로는 탁자에서 큰 신문을 집어들고 발을 구르며 지팡이와 신문을 휘둘러 그레고르를 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레고르의 어떤 호소도 소용없었고 애초에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가 아무리 공손하게 고개를 돌려도 아버지는 더 세게 발을 구를 뿐이었다. 맞은편에서는 어머니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날리고 탁자 위 신문들이 바스락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는 쉿쉿 소리를 내며 야만인처럼 끈질기게 그레고르를 몰아세웠다. 그레고르는 뒷걸음질 치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정말 너무 느렸다. 몸만 돌릴 수 있다면 금방 방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몸을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면 아버지가 조바심을 낼까봐 두려웠다. 언제 아버지의 지팡이가 등이나 머리로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결국 그레고르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뒷걸음질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공포 속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계속 곁눈질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의 선의를 알아차린 듯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 지팡이 끝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잡아주기도 했다. 아버지의 저 참을 수 없는 쉿쉿 소리만 없었더라면 그 소리 때문에 그레고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거의 다 돌았을 때 그 소리에 놀라 다시 원래 방향으로 조금 돌아가고 말았다. 마침내 머리를 문 앞까지 가져갔을 때 그의 몸이 너무 넓어서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물론 지금 아버지의 상태로는 다른 문짝을 열어 통로를 넓혀줄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다.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레고르를 빨리 방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돌려 문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준비 과정을 아버지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장애물 따위는 없다는 듯이 아버지는 이제 특별한 소음을 내며 그레고르를 몰아붙였다. 그레고르,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장난이 아니었다. 그레고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비집어 넣었다. 몸의 한쪽이 들리면서 그는 문틀에 비스듬히 끼어버렸다.
한쪽 옆구리가 까졌고 흰 문에는 흉한 얼룩이 남았다. 그는 꽉 끼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한쪽 다리들은 허공에서 바들거리고 다른 쪽 다리들은 바닥에 고통스럽게 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정말 강력하게 해방에 일격을 가했다. 그레고르는 피를 철철 흘리며 방 안 깊숙이 튕겨 들어갔다. 지팡이가 문을 쾅 닫았고 마침내 조용해졌다.